버릴 데가 없다는 주제로 발표를 한 이슈입니다. 저희 발표 주제에 답변하기 바른 거 맞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저는 한국인의 돼지고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돼지를 기륭화목을 관장하는 신이나 재벌과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긍정적인 존재로도 보았고, 반면에 돼지를 농작물을 망치거나 사육하는 것에 있어 비경제성과 특유의 게으름과 더러움을 이유로 혐오스러운 대상으로도 보았습니다. 먼저 고려사나 한국사기의 설화를 보면 돼지에 대한 숭배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사에서는 태조왕건 출생시커를 정해주는 동물로 돼지가 나오고, 한국사기에서는 신에게 바치는 돼지를 놓친 신하를 죽이거나 돼지를 통해 재물을 지킨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세 지리나 규합 정서를 보면 돼지를 혐오하고 있는데요. 농사를 마치고 해충과 질병을 터뜨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 돼지를 키우는데 사료의 양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에서는 돼지 사육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돼지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돼지고기의 과거와 현재 수치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1970년대에는 우선 돼지고기는 굽기보다는 주로 수육 형태로 삶아서 썰어서 먹는 형태로 많이 먹었다고 하고요. 1980년대에 들어서 새삼겹이라는 단어로 삼겹살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막 삼겹살이 보편화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야 삼겹살이라는 용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돼서 94년에 국어사전에 등재됐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중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돼지고기의 섭취 방식은 주로 현재 지금 구이 방식의 삼겹살로 섭취를 하고 있고요. 삼겹살이 국민고기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회식 자리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이나 서민들이 좀 비싼 고기를 먹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차상위 고기로 선택한 게 삼겹살이고, 그리고 삼겹살이 딱 그 삼겹살 부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살이나 그 부위들을 삼겹살로 명칭을 통일해서 불렀다는 그 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화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삼겹살이 돼지고기의 주된 섭취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다른 돼지고기 요리보다도 삼겹살이 비율을 좀 많이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의 연도별 소비 및 공급의 변화인데요.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를 보시면 그래프가 비약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소득이 증가해서 생활 수준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식생활 수준이 증가하고, 식생활 수준이 증가하게 돼서 육류 다소 시대가 열려서 돼지고기도 그에 맞춰서 소비 및 공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에서 2011년 사이에는 공급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가 약간 증가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고요. 소비는 미약하게 증가했고 공급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수입량이 지금 98년도 2000년, 2010년 이렇게 증가했는데 수입량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조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급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에 앞서 돼지고기 부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돼지고기 부위는 목심, 등심, 안심, 뒷다리, 삼겹살, 앞다리, 갈비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보면 먼저 인기 부위로는 목심, 삼겹살, 갈비가 있고, 비인기 부위로는 안심, 등심, 앞다리, 뒷다리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급 현황에 대해서 보면은 2010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76만 톤으로 2010년 소비량이 94만 톤에 비해 4만 톤에 82% 수준이었고, 그리고 수입량이 17만 9천 톤으로
약 19% 수준이었습니다. 돼지고기 소비량은 1998년에 비해 2010년 34%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수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98년 수출량이 8만 8천 톤이었던 비해 2000년, 2002년, 2010년에 세 차례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010년에는 482톤으로 크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생산량에 대해 보겠습니다. 2011년 국내 양등업 생산 규모는 전체의 3분의 1 이상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사육도수는 2010년 11월과 2012년 4월 기간 사이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크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생산량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나 지금 구제역 발생 전 규모를 회복은 어려운 전망으로 보입니다. 다음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에 대해 보면은 점점 증가 추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다음으로 부위별에 대한 돼지고기 소비량을 보면은 삼겹살, 목심 등이 구이 형태로 나와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안심, 등심, 후지 등은 저지방 부위로 부위로 적당하지 않아서 인기가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부위 편중 소비에 따른 수급 현상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삼겹살은 생산량이 적어 수입산이 2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반면에 안심과 등심 등 비인기 부위는 생산량이 남아 생산량이 한 3배 정도 선호 부위가 더 많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수입 비율에 따른 평균 도매 가격을 보면 수입 비율이 높은 삼겹살, 목심 등은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수입 비율이 낮은 등심, 후지 등은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산 삼겹살 소비자 가격을 보면은 약 2011년에 2010년에 비해 24%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수요가 공급에 비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대가 실행되면서 국내산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진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돼지고기의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돼지고기 수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산비가 되게 높게 유지되어 있어서 지육 가격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심, 안심과 같은 저지방 부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의 수출이 가능하였고, 중국, 미국,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가 수출되면 거기서 육가공품의 원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건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출 실적 변동 추이인데요. 2000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수출 물량이 2,386톤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04년에 광우병 논란으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자 수출량이 더 급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최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해외 수출이 중단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330만 두 이상을 살처분하면서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약 23.5%가 상승하게 됩니다. 국산 돼지고기의 상승으로 외국산 수입 고기를 지속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부위는 삼겹살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도 거의 42.1%에 달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그래프는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현황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 원형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국은 점점 다변화되는 추세이고요. 미국산 수입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280.5%나 증가했을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돼지고기 시장이
냉동육 그리고 냉장육을 분류로 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냉장육 같은 경우는 1994년 그리고 냉동육 같은 경우는 1997년 개방되었고 현재는 완전 수입 자유화된 상태입니다. 최근까지는 돼지고기가 냉동육 위주로 수입되었으나 냉장육 수입도 증가할 전망도 보이고 아직은 한로 개척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 업체들이 시장 개척 없이는 함부로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안암에서 고기를 무한리필해주는 그 고깃집의 메뉴판 사진인데요. 여기서 원산지만 보더라도 캐나다, 호주, 미국, 브라질 등 매우 다양한 나라에서 고기가 수입되는 현상인 걸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출의 현황을 정리하자면 국내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돼지 유통 과정을 발표하게 된 최순지입니다. 돼지 유통 과정은 짧게는 3단계, 길게는 7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유통 과정이 많고 복잡해서 유통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우선 생산 및 출하 단계를 보시면 농가는 경매를 통해 도매 시장이나 공판장 그리고 조합을 거쳐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하된 돼지들은 도매 시장이나 공판장에서 도축이 됩니다. 또 다른 경로로 정육점이나 식육 포장 처리 업체 그리고 조합들이 돼지를 구매해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그리고 일반 도축장에 도축을 의뢰해서 도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면 도축장 설립 및 지원 주체에 따라 축산물 도매시장, 축산물 공판장, 일반 도축장, 축산물 총합 처리장으로 구분됩니다. 지자체 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시장은 도축 후 생산된 육류를 경매 및 입찰 방법으로 도매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축산물 공판장은 농협 등이 계속 운영하는 도매시장 성격의 사업장을 말하며 일반 도축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업체에서 도축 의뢰가 들어오면 도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LPC라고 불리는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도축과 가공을 함께하는 대형 업체로서 정부 자금 지원받는 업체를 말하는데요. 국내에선 총 8곳이 존재합니다. 도축장 현황을 보시면 도축의 73% 이상이 일반 도축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LPC 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축된 돼지는 도매시장 그리고 공판장, 식육 포장 처리 업체에 의해서 포장육, 부분육 형태로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정육점 등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소매업체의 현황을 보시면 정육점이 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합, 2차 가공, 일반 음식점 순으로 많았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는 수입상에서 곧바로 일반 음식점, 정육점, 단체급식, 육가공 업체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지만 50% 이상은 중간 유통창을 거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산 돼지고기는 주로 일반 음식점과 정육점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인기부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인기부위는 일단 저지방이 적은 부위인 전지, 후지라던가 안심, 등심 등을 말하는데요. 일단 저기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일단 수출을 한다거나 가공식품으로 햄 같은 곳에 들어가고 세 번째는 새로운 요리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예를 들어
안심을 사용한 6%라던가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요했던 게 추리 방법이었는데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생산비가 국내 돼지 생산비가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특정 부위 성형상으로 인해서 그 다른 부분들이 가격이 적게 형성돼서 다행히 수출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별 이렇게 생산비인데요. 딱 보시면 일본 말고는 수출할 데가 거의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본에 수출했었는데, 그러니까 1996년쯤 2000년까지 수출했었는데 그 전에는 일본에서 대만 같은 곳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구제역이 발생되고 96년쯤부터 한국에서 또 수입을 했었는데 또 한국에서 2000년에 구제역이 또 발생돼가지고 2004년까지 수출이 중단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되는데 재고가 많이 축적됐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 보면 구제역 발생 직후 이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할 때 1만 400톤을 쌓아놓고 하는데요. 불과 1년여 만에 16만 톤에 관한 재고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고들은 저렇게 그 정치인들 나와서 예를 들어 요리를 해먹는다든가 아니면 일단 단체급식 군대 학교 등의 독립부에서 이렇게 묵념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리를 개발을 하고 했는데 그런 거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00년 그 구제역 발생 이후 가공법이 어떻게 좀 판매되는지 찾아본 건데요. 00년부터 딱 찾아보시면 확실히 이게 가공품이 전년비 대비해서 각각 10%가량씩 상승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호 바탕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를 네, 저는 사회적인 의미를 소개할 교리입니다. 서울지방부는 소비 정도나 소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결코 살는 경우에 있어 농동 청구에 보강하게 될 경우 법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품질 저하로 가격 인하가 부족하게 하면 법안부가 가격 인하에 따르는 부담이 산업부로 전가되어 가격 인상 요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부위별로 소비 불공정이 심화되면 산업부와 입지인간 부위의 가격 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산업부의 가격 상승에서 될 경우 가격 증가에 요리한 외부 수입 증가를 초래하여 수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반적으로 가격 경제력이 취약한 농익단 입장을 방치하여 추구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산업 기반을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삼겹살은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평정할 수 있는 국민 건강에도 위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난 거죠? 아닌가?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과 대안을 발표할 첫 내용입니다. 앞에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 돼지고기 소비 경향은 삼겹살과 목살 등 부위에 치중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서 등심과 안심 같은 비인기 부위에 대한 소비는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 문제가 반드시 해소되어야만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비인기 부위의 특징인 저지방 부위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되게 중요한데요. 이 때문에 약간 저지방 부위가 웰빙 소비에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이것과 저렴한 가격을 이점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거는 지금 저지방 부위로 만든 요리 콘테스트를 개최한다는 기사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최근 들어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가 웰빙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적합하다는 이런 칼럼입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이런 저지방 부위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는 방안입니다. 현재 주요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있는데요. 미국은 특히 우리나라 소비 선도가 낮은 등심과 안심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요한 수입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수출 전략으로는 현재 지금 미국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캐나다와 덴마크를 위주로 수출 가능성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일본은 현재 수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저지방 부위와 목심 부위를 수입하고 있어서 여기서 마케팅 전략을 파악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대안으로는 미국에서는 자국내 생산 과잉 해소를 위해서 수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돼지고기 선호, 비선호 부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또 거의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수출국인데요. 국가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덴마크에서는 양돈 농가 수가 감소하는데 감소하고 규모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산업 환경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가 배울 것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돼지고기 전체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예. 돼지고기 수입을 상당히 다양한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수입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도 혹시 조사하는 중에 나왔다면 좀 알고 싶어서요. 수입 쇠고기 안전성 문제. 수입 돼지고기 한우가 그때도 저희 조원들끼리도 음식 얘기하다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한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산이나 호주산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하는데 뭔가 한돈은 벨기에산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안전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죄송하지만 저희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바로 2조로 넘어가도록, 1조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질문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시험 보기 전까지 그래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를 할게요. 그래서, 그런 보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기회에 올려주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 저희의 주제는 불량식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초등학생 때 많이 사 먹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일주일에 불량식품 얼마나 먹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먹어? 그렇구나. 너도 한 달에 한 번 먹어? 아니야? 얼마나 먹어? 매일 먹고 본인이 하려고? 선배는 그렇구나. 그랬어? 우리 어머니 나왔고 여기 안 먹어요. 이걸 안 먹어? 네. 별로 안 먹는다? 네.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진짜 얼마나 먹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안 먹어? 네. 야, 그러면 불 언제 먹어? 네? 저요? 일주일 동안이요. 일주일 동안 계속 먹어? 네. 조금씩 마시고 조금씩 먹어보구나. 줄 언제 먹어? 저요? 몰라요. 아, 그럼 뭐야? 뭐 하는 거야?
먹었던 거? 없어요. 어? 없어요. 아니요.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알아보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불량식품 그 얼마나 먹어? 일주일 동안 원래 부정식품 안 먹다가요. 먹은 지 지금 이게 거의 세 번째 정도에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럼 얼마 안 됐구나.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친구들이 먹는데 더운데 등인데 없는데 싸다 보니까 먹었어요. 그렇지. 싸니까 그렇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몸에 안 좋다고 그러는 게 있어.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없어요. 없었어? 네, 사실 있어?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 우리 엄마는 가끔씩 당근을 비비줘야 한다고. 뭐 어머니께서 어떻게 됐어? 어머니께서. 정말 이런 거 사먹지 말고 저 코 같은 데 가서 먹으라고. 애들 애들이 굉장히 귀엽죠. 요즘 애들도 우리 때처럼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불량식품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학교에서 식품 안전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대답한 아이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영상을 틀어줬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아이도 있었고, 또 마지막에 나온 아이 경우에 지금 마지막 부분이 조금 잘렸는데 그 알림장에 선생님이 적어준 적이 있긴 한데 그 정도로 적어줘서는 아이들이 잘 알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네, 오늘이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인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회 악으로 불량식품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식약처 업무계획에 따르면 불량식품이란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래 사진 때문에 약간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덧붙이는 건데, 이런 식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먹거리 엑스파일이나 불만제로 이런 데 나오는 정말 위험한 식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광범위하게 의미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약간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의조회 정의를 따로 내렸습니다. 결의조회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와 문구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초등학생이 일상적으로 사먹는 군것질거리 중에 100원에서 500원 사이의 식품, 이것을 조사하고자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불량식품의 주요 소비자들이 초등학생 어린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성단계 어린이들은 균형 있는 영양 공급도 중요하고 또 식습관 형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애들이 불량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 저희가 의문을 가졌고요. 그래서 현 실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탐구해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불량식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지 간단한 모식표인데, 국내외 생산업체에서 생산을 하면 도매상을 통해서 슈퍼, 문구점, 대형마트, 노점상 등으로 이동을 하고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구조인데요. 요즘은 인터넷 업체도 이 과정에 등장을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한 논문을 보니까 현재 지금 문구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량식품 중에 스낵류의 경우에는 한국 제품이 46%, 중국에서 19% 생산되고 있고, 사탕류는 한국 44%, 중국 24%, 초콜릿류는 한국 32%, 중국, 그리스, 아르헨티나가 각 17%로 주로 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이 팔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인 생산업체를 몇 군데 골라서, 국내 생산업체를 몇 군데 골라서 조사해보았는데, 호박꿀만 나와 마키 차콘을 팔고 있는 현진식품은 2010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8억 8천만 원 정도의 중소기업이었고, 아폴로 제과 같은 경우에는 한 130평 규모의 공장에서 아폴로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쫀디기를 생산하는 신흥식품은 소기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주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거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정보 외에도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제품이 어떻게 개발되었고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잘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의 다 가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한 2, 3대째. 그리고 저희는 이 불량식품의 원재료가 어떻게 되고 푸드마일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증을 가져서 너무 많기 때문에 두 가지만 골라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후방불만나 그리고 푸드마일을 조사해보았는데 네, 푸드마일리지랑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식품이 생산, 운송, 유통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소요된 거리죠. 그래서 식품 수송량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적폐할수록 좁은 마일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1인당 평균 푸드 마일리지는 7,085km고요. 저희는 이거 푸드 마일리지를 계산할 때 원재료 1kg당 푸드 마일을 계산한 뒤에 함량에 따라 가중 합산하였고 정확히 어디서 수입됐는지 국가가 명시되지 않고 수입산으로만 표기된 경우에는 그 각 재료의 최대 생산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네, 호박불만나를 보면 호박불만나는 밀가루와 설탕, 이온엿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밀가루가 미국에서 오고 설탕이 브라질에서 왔다고 했을 때 푸드마일이 8,400km 정도였고요. 별폭바에는 소매품과 판유,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밀가루가 미국에서, 설탕이 브라질에서, 판유가 인도네시아에서 왔다고 계산했을 때 10,000km가 좀 넘는 높은 푸드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량식품을 보다 보면 그 알록달록한 색상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이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었고 모양 같은 경우에도 뭐 손바닥, 발바닥 모양, 동물 모양, 맥주 모양 이렇게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모양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나오듯이 이렇게 친근한 동물 캐릭터를 이용한 전략도 사용하고 있었고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게 그 패키지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어요. 손바닥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였는데 저희 생각에는 아이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나 학교길에 가볍게 들고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크기로 만듦과 동시에 생산 단가를 또 낮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다음 유통 단계인데요.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1차 도매상에 구입해서 물류창고에 쌓아놓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청량리 시장이나 뭐 창신동, 사곡동 이런 곳에 대규모 문구 도매시장이 있어요. 그 제품이 도매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낙가마라고 불리는 중간 상인들이 트럭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싣고 문구사로 가서 이제 공급을 한다고 기사에 나와 있었는데 이게 뭐 소매업체의 어떤 협상력에 따라서 도매 과정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수입의 경우는 약간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도 있고 좀 유통 경로가 다양해졌습니다. 네, 유통기한 표시 같은 경우도 잘 돼 있고 단가 구조는 이게 수입산의 경우인데요. 수입산 100원짜리 상품 기준으로 수입 원가가 65원 정도고 문구점 납품가가 73에서 75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표에 따라가 보면은 한 3회 25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학생분들도 과거에는 불량식품의 소비자였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고려대학교 학생분들 과거에 소비 패턴이 어땠는지 또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학생 44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 응답자의 평균 연령이 한 21.6세 그 정도여서 한 2000년 초반쯤에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던 분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량식품을 먹어본 적이 있으시냐는 질문에 있다는 분이 42명, 없다는 분이 2분 있어서 대부분이 먹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먹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몸에 해롭다고 생각했다, 뭐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먹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거의 매일 먹었다가 23.8%, 일주일에 4-5번, 3-4회 응답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여기 넣었는데 19.1%, 일주일에 2-3번 먹은 분이 28.6%, 꽤 자주 먹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밑에 논문은 2011년에 경기 이천 일부 지역 초등학생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설문 구간이 저희랑 달라서 바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안 사먹는다는 응답의 경우에 저희는 약 5%고 여기는 14.3%로 뭐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이 덜 먹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먹었던 불량식품 품목에 대한 설문에서는 여러분도 굉장히 친숙하실 것 같은데 아폴로, 뭐 저가 아이스크림, 맥주사탕, 쫀디기, 착하니 이런 것을 많이 먹었다고 응답해 주셨고 저는 통계를 내면서 재밌었던 게 이름이 뭔지 몰라서 그림을 그려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불량식품이다 보니까 뭔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리고 불량식품 구입 장소는 저희 예상대로 문구점이 제일 많았고 슈퍼와 마트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입 이유로는 첫 번째가 맛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저렴해서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밑에 있는 논문에 따르면 2011년 논문인데 아이들이 군것질거리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을 설문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가 맛이었고 두 번째가 가격이었어요. 저희랑 굉장히 결과가 비슷한데요.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좀 군것질거리를 비슷한 이유로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량식품이 인체에 해롭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설문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역시 많았어요. 그렇다는 쪽이 한 27명 정도 되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가격이 저렴하니까 안 좋을 것 같다. 뭐 재료가 불량할 것 같다. 또 생산 유통 과정에 대해서 작은 불확실한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기타 응답 중에서는 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설문지 작성자가 어떤 교수님의 생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냥 재미있게 해본 것 같은데 고려대학교 식당이나 유니스토어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한다면 사 먹을 것인가 하는 설문에 반드시 사 먹겠다는 분은 없었고 한 번쯤 먹겠다가 25명, 사 먹지 않겠다는 분이 18명인데 이런 걸 보아서 만약에 불량식품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좋은 아이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먹겠다는 분은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사 먹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에는 추억 때문이다. 추억을 떠올리고 싶다. 그리고 가격이 싸니까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까까지가 설문조사 결과고 이거는 저희가 논문 같은 거 검색하다 보니까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에 따라서 어떤 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 점수가 차이가 있었다고 나와서 흥미로워서 참고를 했는데요. 여학생들이 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에 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도 여학생들이 식품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고 또 유복한 집에서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일수록 좀 잘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불량식품이 어떻게 팔리고 있을까요? 요즘에 사 먹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조원들이 문구사에 직접 찾아가본 결과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10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 대부분 200~300원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용량은 과거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빨대 개수가 조금 줄었고 쫀디기도 그 기사를 보니까 12cm에서 11cm 줄었다던가 아무튼 조금씩 줄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판매 종류는 포장만 좀 바뀌거나 이름이 바뀌거나 했을 뿐이지 과거에 판매하던 품목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판매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문구점에서 판매가 되었다면 요즘은 같은 제품인데 용량을 좀 늘리고 포장을 바꿔서 대형마트로 공급되기도 하고 또 추억팔이라고 하죠. 이렇게 추억식품 이러면서 노점상 같은 데서 인사동, 대학로 이런 데 가면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 그런 데서도 판매하고 있고 근데 그런 데서 사시면 약간 비싸요. 저는 한 1,000원에 2~3개 그렇게 사서 막 행복하게 집에 돌아왔는데
소래초등학교 문구사 앞에서 100원, 2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바가지인 거 알고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요즘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업체에서 직접 물건을 떼와서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신흥식품, 아까 쫀티기 생산하는 그 업체의 경우에는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서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PC방, 술집 이런 데서도 요즘은 많이 제공되고 있고, 그 참사리길의 맨발의 청춘 거기에 안주로 나온다고요. 네,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진열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조원들이 집 앞 문구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옛날이랑 비슷하게 애들이 쉽게 보고 집어갈 수 있도록 문 앞이나 문 근처에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불량식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좀 설문을 해보았는데, 결혼 후에 자녀가 불량식품을 섭취한다면 못 먹게 한다는 의견이 11명, 또 불량식품이 사라져야 한다 이런 분이 13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느 정도는 허용해줘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건강에는 안 좋을 것 같다고 응답하신 분이 많았는데, 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처음에 불량식품으로 주제를 정했을 때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우리 애들이 먹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파르색소나 적색 이후 같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사용하고 또 유통기한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 많았는데, 현재 문구사에서 팔리고 있는 불량식품은 대부분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상품들이었고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조사한 몇몇 국내 업체의 경우에 지금 동영상을 시간상 첨부하지는 못했지만 공장 돌아가는 동영상을 보면은 자동화 과정을 거쳐서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제품을 본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업체를 다 조사해 본 것도 아니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식약처 기준치를 충족을 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많고 색소와 합성 착향료가 많이 사용된 제품도 많아서 성장기 어린이들이 많이 먹게 된다면 건강에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과거보다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면 옛날처럼 학교 앞에서 슬러시를 판매한다거나 문구사에서 직접 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런 건 이제 할 수 없게 되고요. 또 불량식품 시민 감시단을 만들어서 또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은 주로 감시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신호등 표시제라는 게 도입이 되었어요. 소비자인 아이들이 이렇게 뒤에 이런 표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표시를 보면은 영양 성분이 많고 적은지 그것을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네, 소비자들이 직접 먹을거리를 고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제도들도 굉장히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소비자인 아이들에게 식품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직접 좋은 먹을거리를 고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교육이 중요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정부에서는 식약처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아이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먹거리 안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조 어려운 식물성 기름 함유를 발표하게 된 김선미입니다.
저희 조는 처음에 판유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판유가 어디에서 소비되는지, 그 다음에 판유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결론 및 대안 순서로 발표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제가 발표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뒤에 김태원 학우님께서 발표를 이어주실 겁니다. 네, 처음에 판유란 무엇인가? 혹시 판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계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기 한 분 계시는데 진짜 별로 없어요. 판유가 무엇인지 진짜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혹시 식물성 유지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막 버터나 그런데 식물성 버터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다 판유가 쓰인 거거든요. 원래 동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판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식물성 기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초콜릿이나 과자, 라면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자, 유제품, 비누, 화장품까지 정말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마트에 판매되고 있는 그 제품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판유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유란 무엇인가 하면 그쪽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팝나무 열매에서 추출되는 식물성 유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는 바이오 디젤이라고 그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원료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카길 같은 곡물 메이저와 국내 대기업 LG상사나 삼성물산같이 국내 대기업 종합상사도 판유의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유의 80% 이상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판유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 중에서도 지구온난화와 물 부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쪽 그림에 보시는 빨간 원 안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라들이 있는데요. 저곳은 그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고 엄청난 양의 산소를 배출하는 열대우림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요즘에 몇십 년 전부터 그 엄청난 양의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열대우림이 밀리고 팜나무 농장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나무가 베어지게 되는데요. 그 나무들이 흡수할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므로 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를 베고 나서 불을 태우게 되는데 그 불을 태움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되고 있고요. 또한 그 태운 지대에는 플랜테이션을 위해서 약간의 배수 과정이 필요한데요. 배수 과정을 하는 동안 메탄가스가 방출되게 돼요. 이제 메탄가스가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CO2보다 그 온실 효과가 23배 정도 더 뛰어난 가스거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빨간 원 안의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토탄지대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석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땅들이 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땅속에 포함되어 있던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 지구의 지질의 약 21%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지대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됨으로 해서 지구온난화가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토탄지대에서 방출되는 CO2 양은 1년에 약 1헥타르당 40톤이 방출되는데요. 말레이시아의 토탄지대만 해도 매년 이산화탄소가 2천만 톤 이상이 방출되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지구온난화 과정에 있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기온 상승하고 빙하가 있고 또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인류는 또 작물 수확 감소로 식량난을 겪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생태계가 변화되는 등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요.
함나무가 그 주변의 지하수를 다 빨아들여서 마르게 하기 때문에 주변 농장 인근의 마을 주민들이 식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심해 보였는데요. 영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은 팜유 생산이 오랑우탄에 미치는 영향을 볼 텐데요. 처음에 흥미로운 동영상을 발견해서 첨부했습니다. 이거 오랑우탄의 손가락을 이 동영상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초콜릿에 원래는 카카오버터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싼 팜유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키캣의 슬로건이 이 제품 광고인 테이크 어 브레이크를 팜유 생산하는데 그 열대우림 지역에서 원래 오랑우탄이 살고 있는데 걔네가 이 팜유 생산을 위해 많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랑우탄에게 휴식을 주자라는 그런 뜻으로 광고를 만든 것입니다. 오랑우탄은 저희 지도에서 보이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있는 수마트라와 보르네오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쪽에서만 유일하게 전 지구적으로 유일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80%의 생산량을 감당하기 위해 만드는 팜유 농장으로 인해서 이 오랑우탄들이 서식지를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팜유 농장의 면적이 거의 196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거의 2~3배씩 뛰어오른 거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 1960년대만 해도 7만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던 게 2007년도를 보면은 454만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속도도 엄청나고 면적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열대우림이 1990년대 첫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 부분이 다 열대우림 지역이고 노란색 부분이 팜유 농장을 하는 건데 1990년대만 해도 저렇게 가득 차있던 그 열대우림 지역이 20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전부 다 팜유 농장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플랜테이션 농업에 제일 적합한 토탄지대에서 80% 산림 손실률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랑우탄은 그 서식지에서 쫓겨나온 오랑우탄도 나중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온 오랑우탄들도 그 농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냥되고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30년대, 1990년대 후반기까지만 해도 그 전 지역에 보르네오 전 지역이 거의 분포했던 오랑우탄의 서식지가 2004년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사는 인디펜던트지에서 이번 해에 발표한 기사인데요. 인디펜던트지가 그 7년 전에 오랑우탄이 10년 이내로 멸종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 주요 이유로는 팜오일을 예를 들었는데요. 더욱더 우울한 소식이 그 팜오일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2020년대에 되면 2배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레드리스트라는 것은 그 환경 관련한 국제 기구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마트라 오랑우탄과 borneo 오랑우탄이 각각 멸종 위기, 그다음에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각종 단체나 기구에서 현재 경각심을 알리는 보고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요. 파모일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여러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구하게 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그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김태현 학우님께서 계속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쪽에 환경적인 문제, 동물에 대한 문제뿐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뒷부분을 맡아서 이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노동 문제를 먼저 살펴보시게 됐고요. 그 노동 문제가 어떻게 빈곤의 악순환, 지역사회 빈곤의 악순환 문제까지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파모일을 생산하려는 농장을 만들려면 현재 살고 있는 현간지방 특별한 그런 지역 환경 기후적인 부분이 요구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소농들 원주민들을 폐유를 하든 땅을 뺏고 강제로 뺏게 하든 아니면은 내부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어쨌거나 땅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지 주민들은 결국에는 농장 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기로는 자기 땅에서 유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나마도 본래 가졌던 자기 땅을 읽었을 때보다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닌 게 과도한 노동과 초저임금으로 이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했고, 또 이제 그 작업 환경에 있어서 안전 기준이 안 좋고 전기 수도 등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인권에 기반한 그런 대우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납도 빈번했고 기부권도 보장이 안 되고 과도한 제초제 및 농약 사용 등으로 건강도 매우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초국적 기업들, 자국 기업도 아닌 초국적 기업들이 이런 국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일단 소위 이런 데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은 그런 제3세계 국가들은 일단 개발이 시급합니다. 특히 지역 정부 차원에서는 개발이 굉장히 개발에 거의 사활을 건 그런 지역 정부가 많은데요. 그런 지역 정부에게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렇게 지역 정부와 다국적 기업 혹은 초국적 기업이 결탁을 해가지고요,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친기업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원주민들의 사유지를 박탈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원주민들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구조적 제약 가격 결정에 있어서 배제가 되고요. 결국에는 생계를 위해서 플랜테이션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로 전락해서도 끝나지 않고 불공평한 노사관계라든가 노동 조건, 환경, 그리고 과도한 빚, 그래서 결국에는 대규모 플랜트 기업의 노동 착취 구조의 굴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노동 환경 문제를 보게 되겠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팜나무입니다. 팜나무를 이 동기구를 가지고 팜나무를 열매를 자르게 되는데요. 이 기름 야자가 보통 개당 한 30kg 정도 되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아무런 안전 보호 그런 기구도 없이 이렇게 말 그대로 맨몸으로 슬리퍼 신고 맨손으로 이걸로 잘랐다가 머리 위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친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런 농기구에서 날에 베이거나 날이 떨어져가지고 다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한 케이스 스터디를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먼저 이런 기름 야자의 플랜트를 하려면 농약이나 화학약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농약의 굉장히 독성이 강한 농약 살포에 노동자들을 보호할 마스크라든가 보호환경 등 최소한의 장구를 지급하지 않았고요. 이런 그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경각심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호장구는 대부분 이런 노동자들에게 이런 분들이 받는 임금에 비해서 매우 비싸가지고 결국엔 살기 힘든 정도였고요. 게다가 이런 국가들 특징이 이런 그러니까 화학약품이나 농약이 환경에 끼치는, 인체에 끼치는 그런 해악성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이런 거를 오용할 수 있었고요. 거기다가 심지어 서방 국가 등 진해 국가에서 쓰지도 않는 그런 화학약품들을 이런 국가에서 마구마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 같은 경우는 도주제로 취업을 잃었고 피해가 생긴 지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분 한 분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 노동자 케이스로 보고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네, 이제 이런 노동 착취가 여기서 성인 노동 착취가 아니라 항상 결국에는 아동 노동 착취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턱없이 적은 임금으로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이런 플랜테이션 노동에 뛰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혹은 불법 체류자 자녀로 탈려온 경우도 있고 소년 가장으로 책임지는 경우,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지는 노동 조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약간 흐릿하긴 한데요. 그 세계 노동기구 ILO 발표 기준에 이거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동 노동의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해 60몇 %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농업이었고요. 플랜트가 포함이 됐고, 네, 강제노동 이 중에서는 강제노동, 빚을 갚기 위한 담보노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플랜테이션 노동, 아동 노동의 예는 위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나서 기름 열매를 따면은 떨어지면은 이게 술 타지고 열매가 흩어지면은 자식들이 모두 열매를 쓸어보고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이런 아이들이 말레이시아만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식당 종업원에서 한 달에 약 한 300링기 81,000원 정도 받는데 노동자가 받는 돈이 대부분 비슷한데요. 좀 다른 것은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온 가족이 전부 다 거기에 일을 해야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빈곤 없앤 30가지 방법이란 책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동 착취는 아동 노동 착취를 이어져서 이 지역 사회 전반에 대한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케이스를 좀 살펴보게 되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판노농장에서 일하다가 한쪽 눈에 시력을 잃은 조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남편 없이 내 아이를 길러야 됐고요. 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팜 노동장의 노동자가 돼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낼 돈도 없고, 그리고 보호장도 살 돈도 없고 해가지고 눈을 잃고 많은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예, 이제 좀 구체적인 스토리로 들어가 보면 어느 날 정부가 그들이 원래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였는데 이번엔 정부가 그들에게 땅을 팜 기업에 넘기도록 권고를 했고요. 대신 기업은 그들에게 땅 크기만큼의 지분을 나중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또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상당히 듣기에는 끌리는 제안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기업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일하는 동안 그녀는 어떤 지분도 받지 못했고요. 남은 것은 노동 조제 그리고 강한 화학 비료 때문에 생긴 그런 병마뿐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대물림이 시작되는 포인트인데요.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가난해진 조 씨는 아이들을 아까 내 아이라고 했는데 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결국 아이들도 팜 농장의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의 큰아들은 15살 때부터 그녀 도와서 팜 농장에서 일했고요. 당신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열매 떨어지면 주워 모으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녀와 똑같이 농약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팜 농장의 노동자뿐이 아니라 그런 자녀들까지 가난에 대물림이 돼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케이스 같은 게 이건 이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쪽에서 온 리마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가 않는데요. 집에만 일하던 가정주부가 남편이 일하던 목재 공장 주변이 모두 팜 농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남편이 팜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 벌이만으로는 심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생전 처음 해보는 팜농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도 살림은 나아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아들이 모두 같이 팜농장에서 농약을 뿌리거나 제초제를 뿌리고 잡초를 뽑는 일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부분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난한 이유 크게 첫 번째 적은 임금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 초국적 기업과 농장주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서 지역 정부도 굉장히 밀접하게 결탁이 돼가지고 그런 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했고요. 예를 들면 리마 같은 경우는 하루 일당이 약 3,100원이었습니다. 농장까지 가는 교통비가 4,000루피면은 여기서 대략 5분의 1이니까 600원 정도 되고, 또 이런 사실 농약 살포 기계 장갑 등 우리 비용들도 포함을 시키면은 이런 일당을 받으면서 살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마저도 이런 다국적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는데요. 원조란 이름으로 일자리 창출 이런 식으로 부탁했던 측의 이익 때문에 이익의 다툼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은 이익을 얻고 있었고요. 어떤 식이냐면 세금을 감면받거나 어려운 노동자에게 쓰일 수 있는 세금을 감면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과 대안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커피와 초콜릿, 카카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도 2003년부터 그 관심이 있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그 NGO들, 현지 NGO, 그 국제 NGO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RSPO라는 겁니다. Round Table for Sustainable Palm Oil이라는 그 약자인 이거는 전 세계 15개국의 약 제3의 독립 인증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단체와 함께 그 각국 대기업들, 초국적 기업들 혹은 초국적 기업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먹고 있는 거, 바르는 거 모든 것에 팜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모두에게 이런 RSPO 인증이 된 친환경적으로 친노동자적으로 설립된 그런 그 팜오일을 쓰도록 권유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RSPO가 찍힌 상품을 소비하는 거.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RSPO 마크를 인증을 받은 그런 오일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극히 적었고요. 또 이런 팜오일에 대한 그 인식 자체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가끔 때때로 무슨 이벤트성으로 그 환경단체에서 하는 거 말고는 없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제 각종 NGO 단체나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캠페인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한국에는 Control Union Certificate Korea라는 인증업체가 한국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자본주의 속에서 가장 크게 기업들에게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 불매운동 차원이 있겠는데요. 유럽이나 기타 미국 여러 나라에서도 성공을 거뒀다시피 소비자가 직접 나서가지고 그 RSPO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노동 착취적인 팜오일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불매하는 운동도 한 가지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생산자 및 정부 차원에서는 지속 가능한 팜오일을 생산을 하고 투명한 생산과 유통 과정, 노동자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캠페인, 팜 농장의 확장 금지 조치,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국회의원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든가 그런 방법 등이 논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 이슈인데요. 간략하게 그냥 총평을 하죠. 일조 불량식품을 연구, 나름대로 규정적 정의를 통해서 불량식품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하고, 동영상 인터뷰라든지 현지조사,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2조는 돼지고기 문제인데, 돼지고기 한국인의 소비, 특정한 소비 방식, 특정 부위에 대한 소비 방식이 어떻게 국내 생산이나 혹은 수입군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소비자를 통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3조는 파업이라고 하는 그거는 많이 봤지만 제가 그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파업을 통해서 굉장히 그 생산의 문제, 생산지의 문제, 특히 하나는 심각한 환경 문제, 그다음에 노동 문제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규명해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세조사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4, 5, 6조 발표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